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1528년) 성우는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을 받아 먼 경상도 땅으로 온 상황이었다. 항상 중앙의 조정과 한성부를 다스리는 직위 정도만을 떠돌던 그로서는 꽤나 피곤한 여정이었다. 그는 기묘사화에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는데 한몫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고, 자신의 친지가 죽었다고 그를 원망하는 사람 또한 많았다. 이렇게 원한을 많이 샀던 성운의 죽음은 정신병 발작으로 인한 죽음 기록 중 유명한 것이다. 성운은 어느 날 대낮에 잠깐 낮잠에 들었다가 가위에 눌리게 된다. 성운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렸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라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상한 귀신들이 가득 보이는 게 아닌가. 성운은 자신의 좌우에 있는 기괴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들은 눈과 코, 입이 없는 살로 되어 있는 얼굴에 팔다리도 없이 몸뚱이만 뒹굴고 있었고, 머리카락과 이마 부분도 없는 상태였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괴로워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후 성우는 발광하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중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괴로워했고, 눈을 뜨면 그 모습이 보일까 질끈 눈을 감은 채로 계속 부들부들 떨었다. 10여일을 그렇게 괴로워하다 성우는 곧 사망하게 된다. 기묘록 속집.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1590년에서 1592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에는 등등곡이라는 이상한 춤을 추며 정신없이 노는 노래가 크게 유행했다. 이것은 일부러 정신 나간 행동을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노래였는데, 주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모여서 일부러 바보짓을 하며 설치는 것이었다. 기죽기죽 웃는 표정으로 짐승 같은 동작을 아무렇게나 흔들며 춤추는가 하며, 밤새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뒹굴다 엉엉 울기도 하며,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네 따위의 말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았다. 이 노래를 할 때는 귀귀한 귀신, 괴물, 도깨비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을 쓰고, 괴상한 옷과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겉모습, 보통 사람이 떠올리기 힘든 모습을 일부러 찾아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닌가. 이들은 무당의 모습이나 기괴한 행색 따위를 일부러 따라해서 서로서로의 미친 모습을 자랑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듯한 동작만을 계속하며 놀았다. 그리고 이러한 퇴폐적인 기행은 삽시간에 퍼져 수백 명, 수천 명이 한데 엉켜 이런 노름을 하게 일렀다. 결국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상한 노래를 하다가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거린이 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유명한 선비와 명문가의 자제들 중에서도 정유성, 백진민, 유극신, 김두나, 이경전, 정엽 등이 이 등등곡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극심한 담쟁의 상황에 허망함을 느낀 양반 가문에서 은밀히 어떤 일탈적인 취미가 유행된 것이 갑자기 크게 퍼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후기의 여러 서적에서는 이것이 임진왜란 직전 망조를 상징한다는 식의 해석 또한 통용된다. 연려 신기술.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조선조 연산군 때 영어읍 흥월리 잣나무백이란 마을에 신영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삶이 부유하여 여느 양반들처럼 첩까지 두고 지냈다.
그러던 중 첩은 경업이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준수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귀골이 장대하고 기운이 센 장사가 아닌가. 하지만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서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했다. 경업 역시 차별을 당했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은 점점 집안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치닫게 된다.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까지 차별을 당하자 그 한은 더욱 커져 말썽을 부리게 된다. 워낙 기운이 센지라 하인 한두 명으로 말리기는 어려웠고 점차 그 집안과 마을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집안의 가정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온 집안이 장사 준비로 골몰했다. 경업은 유일하게 의지하던 부친이 작고하였으니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갔으나 가족들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 당시의 부친의 제사 때에도 서자는 제청에 들지 못하고 뜰 아래서 절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의 분노는 점점 가중되기 시작했다. 5일 후 신씨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지간이 명당이라고 점지한 땅에 봉분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다. 그때 많지 않은 경업이 나타나 관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광경을 본 문충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그를 훅덩이에 밀어넣고 술이 가득 담긴 큰 독을 들어 그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다. 본래 미움을 받던 그인지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작용하여 모두들 돌을 던지고 흙을 메우는 데 참가했다. 그리하여 그는 생매장에 당하고 만다. 신씨가는 경업의 처자식을 마을에서 쫓겨내 그의 죽음을 문제 삼지 않고 쉬쉬하며 지나갔다. 그리고 다른 명당 자리를 알아봐서는 그곳에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하기로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마을에서는 가축과 사람들이 질환에 걸리는 등의 이상한 재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길을 가다 죽은 경업의 모습을 보고 혼절에 죽는 사람 또한 생겨났다. 가족들이 용하다는 점장이를 찾아가 물어보니 무당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몹쓸 짓을 하다니 아마 생매장 당한 원기에 자키일 것이다. 그의 한을 풀어줘야 돼. 자키, 귀신이 난동을 부리다. 이에 신씨의 가족들은 경업의 가족을 찾아 자초지종을 얘기한 뒤 경업의 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그렇게 경업의 아들이 푸닥거리를 하자 놀랍게도 신씨 집안의 병기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서 신씨의 본집은 망해버렸고 후대에 와서는 경업의 자손이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경업이 생매장 당한 그 흙구덩이가 본디 신씨의 묘자리였던 명당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조선 정조 때 강원도 영월리 수곡리라는 마을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정약용이 쓴 흑문 신서 중 의율 차례의 기록을 보면 한 여인의 원한이 가져온 이상한 현상이 언급된다. 그 마을에 살던 처녀가 무슨 이유인지 이웃 마을의 총각과 결혼을 앞두고 목을 매달고 죽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혼이 나기 싫어 자살했다고 생각하곤 몹쓸 년이라 하며 마을 뒷산 중턱에 대충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까지 별 탈 없던 마을엔 온갖 재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덤가가 있는 중턱을 지난 행인들은 이내 시름시름 앓더니 죽는 일이 발생했고 가족들이 밤새 울다 죽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마을의 곳곳 담벼락엔 피칠이 되어 있기도 했고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이
여인의 곡소리를 들었다며 공포에 떨기도 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자 마을은 구슬했는데 구슬하던 무당은 피를 토하며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영월의 군수는 고심 끝에 상소문을 올렸다. 이 일은 곧 정조에게로 들어갔고 정조는 정여공에게 부탁해 마을 일을 조사하게 했다. 정여공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처녀에 대해 알아보고 시체가 묻힌 곳을 파냈을 때 처녀의 시신은 하나도 썩지 않아 있다고 한다. 그 시신을 조사해 본 결과 자살이 아닌 타살로 드러났고 처녀와 혼인하기로 한 이웃 남자의 집을 조사한 결과 그녀의 정혼자가 그녀와 결혼하기 싫어 그녀를 죽인 거라고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마을에서의 병기는 없어지게 됐다. 그리고 정조는 그녀를 위한 사당을 지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16세기에서 17세기는 기상이변이 잘 일어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때였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닌지라 조선족 광해군 1년 중청도 연산 땅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흙비가 심하게 내렸다. 그리고 그해 봄부터 약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하니 당시 농업에만 집중돼 있던 우리나라의 환경상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굶어 죽는 사람 또한 늘어나는 무렵 가평군 백동리 어느 마을에 어린 딸 하나를 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세 식구 모두 굶기가 일쑤였지만 불을 떼서 끓여 먹을 알곡 하나가 없었다. 그때 부인은 아이를 가지고 있어 이제 곧 출산한 달이 되었지만 워낙에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밴 건지 안 밴 건지도 모를 정도로 배는 조금 불룩할 뿐이었다. 남편은 출산할 때가 되었으나 여기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니 친정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겠다고 부인에게 제안했다. 그렇게 부인은 친정에 갈 채비를 차렸다. 어린 딸이 따라가겠다고 나섰지만 부인은 기운이 없으니 딸까지 데리고 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친정집에 가려면 고개 하늘을 넘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맥없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옮겨서는 겨우 고갯마루에 올랐다. 며칠간 풀뿌리로 겨우 연명했으니 힘도 없는 데다 아이를 가졌으니 고개까지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든 그녀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게 아닌가. 부인은 친정집까지 가야 한다고 일어나려 했지만 배가 점점 아파와 도저히 갈 수가 없었고 이내 정신을 잃고야 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서 옆을 보니 싱싱하고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아닌가. 허기 가진 부인은 정신없이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 정신이 들고 이내 졸음이 몰려와 그녀는 다시 잠을 청하게 된다. 그렇게 여인이 눈을 뜨자 여인 옆에는 뜯겨진 아기의 시체가 보였다. 그때서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은 줄 안 부인은 이내 오열하며 쓰러졌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후 부인이 죽은 이 고개를 애자비 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경상북도 문경에는 월방산이란 산이 있는데 이 산 중턱엔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앞엔 산신을 모시고 있는 산신당이 있다.
이 사당 주위엔 돌로 담장을 쌓았으며 그 둘레인 노송으로 둘러싸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산신당은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오래도록 전해오고 있다. 조선이 막 세워질 무렵, 마을에 살던 처녀는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그만 계곡에서 미끄러져 온몸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더니 처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계곡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을 터이니 그 물을 먹고 바르면 곧 나을 것이야. 여인은 꿈속에 노인이 시키는 대로 그 물을 마시고 몸에 발랐더니 이내 상처는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마을로 돌아온 여인은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계곡에 산신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 정월 대보름이면 산신을 모시는 제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 마을 사람들은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등 마을에선 없어선 안 되는 소중한 곳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마시면 물의 효력이 없어질까 정해진 때에만 환자들 위주로 마시게 하고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제시대, 마을에 들어온 어느 일본인은 이 신을 믿는다고 비웃으며 사당을 불태우고 물이 나오는 바위 틈을 마구 파헤쳐버렸는데, 그날부터 일본인은 시름시름 앓다 3일 만에 죽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부터 마을의 우물들은 전부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밤이면 가축들은 이유 없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제사를 드려 산신령의 분노를 달랬지만 애석하게도 약수는 다시 흐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일본인이 마을로 들어오면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조선 종기의 학자인 성윤의 수필집인 용제 총화에는 여러 기록이 나온다. 그 중엔 귀신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성윤의 외숙 안부유는 젊었을 때 날이 어둑해질 무렵 말을 탄 뒤 어린 종 한 명을 데리고는 소원별정으로 간 적이 있다. 별장까지 신리쯤 남았을 때 날이 이미 저물어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기에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다. 둘이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동쪽을 바라보니 웬 횃불 하나가 보이는 게 아닌가. 떠들썩한 사람들 소리도 들리는 걸 봐서는 사냥을 하는 듯 했는데, 횃불은 점점 가까워졌고 저를 삥 도는 횃불의 길이가 올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웬걸,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발자국과 웃음소리만 들리는 것이다. 그 횃불은 다름이 아닌 도깨비 불귀하였던 것이었다. 놀란 안부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는 정신없이 말에 채찍질만 해댔다. 둘이 그렇게 7리나 8리쯤 앞으로 달려갔다. 도깨비 불은 잠시 그들을 쫓아오는가 싶더니 서서히 흩어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도망을 치다 보니 방향도 잃고 하늘도 흐린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한 고개를 넘고 산깃을 돌아 내려가려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도깨비 불이 이제는 겹겹이 나타나 안부윤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혼이 나간 듯 안부윤은 칼을 뽑아들고는 소리치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 순간 불들은 순식간에 흩어졌는데 돌진하던 안부윤은 나무에 부딪혀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안부윤의 귀에 손바닥을 치며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전라북도 임실고을 우원이란 마을엔 귀신이 쌓았다는 전설이 있는 둑이 하나 있다. 이 둑에 관한 전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조선조 임실고을의 좌수를 맡던 마시성을 가진 부원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아직 신분이 그리 높지 못했을 때 일이었다. 그가 저녁에 들에 나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5알의 둥근 돌을 줍게 된다. 이에 마자수는 돌이 너무 예뻐 집으로 가져오자 돌은 영롱하게 빛을 내는 것이었다. 그는 보통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이 돌을 괴짝 안에 넣어 잘 보관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잠을 자고 있었던 마자수는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된다. 그 소리는 마당에서 나고 있었는데 마자수는 소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가자 마당엔 산 사람들이 아닌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 있었다. 마자수는 순간 겁이 났으나 사대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웬 놈들이냐? 그러자 귀신 중 한위가 나서더니 애걸복걸하며 말하였다. 저희가 귀양보를 잃었는데 어른께서 그것을 갖고 계시니 빨리 이를 돌려주소서. 말이 끝나자 여러 귀신들이 저마다 빌며 사정하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모르는 마자수는 아니, 귀양보라니 그게 도대체 뭔고? 어르신께서 며칠 전에 얻으신 귀한 돌이 바로 귀양보입니다. 귀신들이 이같이 말하면 내어주길 간청했으나 마자수는 돌이 아까워 선뜻 내어주기가 싫어 거절할 공례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급해진 귀신들은 흥정을 붙였다. 하면 어른께서 만일 원하시는 게 있으면 무엇이나 받을 것입니다. 제발 귀양보만은 되돌려 주십시오. 순간 마자수는 매번 장마가 오면 마을의 우원천이 범람하여 마을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이런 제안을 했다. 자, 그럼 너희가 만일 하룻밤새 우원천에 돌로 만든 둑을 쌓는다면 내가 이 귀양본지 뭔지를 돌려주도록 하겠다. 귀신은 재예응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정말로 우원천에 돌들을 쌓은 기나긴 둑이 번듯하게 만들어져 있던 것이 아닌가. 마을에선 갑자기 세워진 둑에 의한 소란이 일어났고 마자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밤의 일을 얘기했다. 그렇게 밤이 되자 귀신들은 다시 마자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마자수는 그들에게 약속한 귀양부를 돌려줬다. 그리고 뭐 원하는 게 없는지 물었으나 귀신들은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이승의 음식이나 먹게 콩 한 알만 삶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마자수는 곧 하인을 시켜서는 오랑콩 한 마를 삶아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노고에 보답고자 했다. 그렇게 귀신들이 콩을 나눠 먹고 있었을 때 맨 끝에 앉은 한 마리의 귀신만이 콩을 얻어먹질 못했다. 귀신의 수에 비해 한 알이 꼭 모자랐던 것이었다. 그 귀신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치고 일어났고 자기들이 놓은 둑 가운데 2석자가량이나 되는 돌을 뽑아 이내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이 둑은 해마다 장마를 겪지만 언제나 멀쩡한 상태라고 한다. 다만 콩을 못 먹은 귀신이 헐었던 부분만이 장마 때마다 무너지게 된다고.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조선시대의 유명 연쇄살인마라면 5명의 기녀와 부총리 윤희서를 살해한 선조의 아들인 임해군과 수십 명의 상인과 부녀자를 죽인 해적 김수훈, 4명의 여인을 성고문에 죽인 권치가 유명합니다. 이 중 임해군이나 김수훈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권채는 당시 최고의 문장가로 꼽힐 정도로 학문도 깊고 매사에 반듯한 사람이었죠. 즉, 정신은 멀쩡하나 감정이 저하된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선조 세종 9년 5월 22일,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해 장안이 떠들썩했습니다. 한 여인이 죽은 채로 물에 내려왔는데 시체는 온몸에 상처 자국이 있었고 성기에서 항문 부위까지 칼로 도려져 있었죠. 게다가 얼굴마저 도려져 있어 신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몇 주를 간격으로 실종된 여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죄다 온몸이 불로 지져 있다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되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분노한 세종은 범인을 잡으려고 명하였고 수많은 의금 부사와 어사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거리를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얼굴이 손상되지 않은 한 여인의 골격 등을 살펴 얼굴을 그렸는데 이를 바탕으로 신원을 조사한 결과 덕금이라는 여인으로 당시 최고의 문장가이자 집현전 학자인 권채의 몸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의금부의 신상은 권채가 세종의 글 스승이기도 했고 당시 문장가라 함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아예 잠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복한 지 4일 정도가 되자 한 여인이 갑자기 대문을 열고 도망 나오고는 몇몇의 남자들이 그녀를 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상이 수하들과 함께 여자를 구출했는데 온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에 휘골이 상접할 정도로 앙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로 인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죠. 권채가 수하들을 시켜 여자들을 납치한 뒤 일주일간 잔인하게 성고문에 죽인 사실이었습니다. 권채는 3년 뒤 한약 10선방을 편찬할 정도로 의학에도 상당히 지식이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사람을 서서히 죽일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잡힌 여인들은 거의 일주일을 고통당하다 죽었는데 몸의 힘줄과 피줄을 도려내는 경우도 있었죠. 또 여자의 입을 솜으로 막은 다음 불에 달군 쇠로 음부를 지지고 개의 변을 먹게 하는 등의 성고문의 방법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권채는 의금부에 소환됐지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단지 학문 연구를 했을 뿐이라 일축했죠. 게다가 수많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세종은 권채의 편을 들기 시작했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 좌천되지만 곧 복귀하게 됩니다. 대신 애꿎은 권채의 채정씨가 질투로 노비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받아 곤장 안대를 맞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권채는 이후에도 작성도, 삼강 행실도를 편찬하는 등의 왕성한 학자 활동을 하다 40살이 되자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1498년에 사망한 이륙은 광주에 사는 80세가 넘는 한 노인이 평생을 살면서 본 가장 이상한 것 2가지를 듣고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남해에서 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죠. 노인은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 남해 해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바닷가에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죠. 이튿날이 되어 낮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죽은 사람의 살은 점차 썩기 시작합니다. 썩은 살이 점차 웅크러들더니 점점 미끌거리는 이상한 작은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곧 이 죽은 사람의 온몸에서 수없이 많은 개구리로 변하게 되었죠. 이 수많은 개구리는 죽은 사람의 옷에서부터 튀어나와 팔딱거리더니 점차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개구리들이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 다리를 몸속에 넣고 꽁무니에선 꼬리가 돋아나는 듯 하더니 모두 평범한 물고기 모양으로 변해갔죠. 그런 잠깐 사이 이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로 헤엄쳐 어디론가 사라져갔고
해변에 죽은 사람의 텅 빈 옷까지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서는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한 뒤로 가면을 덮어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상한 병이 전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앓게 되었죠. 영문을 모르는 병을 얻자 이 집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술했는데,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무 가면이 병을 불러일으키는 게야.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이상한 가면을 들판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병이 나왔죠. 아마도 가면이 얼굴에 붙어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빨아먹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우연히 가면을 버린 들판에선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보게 됩니다.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부분은 버섯으로 변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버섯이 꽤나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워서 그 사람은 버섯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실비실 웃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웃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가면을 덮어쓰고 춤을 추던 그 몰골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후 버섯을 먹은 사람들의 발작이 그친 뒤 그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나중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뜻대로 멈출 수가 없었어. 조선시대 기묘한 이야기. 선조 9년 6월 26일, 선조는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렸습니다. 해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조를 시켜 공사로 삼아라. 당시에 사람의 고기와 간담이 창질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해서 비싼 값으로 팔리는 일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힘없는 아이들이 유괴 되어 살해당하는 건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혼자서 길 건너라면 잡혀가 배가 갈리고 쓸개가 빼어져 나갔습니다. 점점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니 인적이 드문 산 골짜기에는 나무에 묶인 채 배가 갈려 죽은 사람들이 줄줄이 널려 있어 나무꾼은 차마 나무를 하러 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갔는데 나무마다 배가 갈린 시체가 주렁주렁 걸려 있다면 어느 나무꾼이 그걸 보고 싶어서 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행여나 그런 무도한 일당과 마주치게 된다면 이번에 배가 갈리는 건 자신이 될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나라에서 직접 나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아직 임진왜란이 시작되지도 않은, 굳이 말하자면 아직은 평화로운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서에서는 창질, 나질 등으로 기록된 질병은 문둥병, 나병 혹은 한생병이라고 합니다.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끔찍한 증세 때문에 인간의 역사상 혐오의 대상으로 다뤄졌죠. 이스라엘의 성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진시황 시대의 법률 문서에서도 나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규정이 나와 있을 정도로 오래된 질병입니다. 한국에서도 소록도가 생기기 전까지 나 환자들은 이리저리 떠돌면서 걸식하고 온갖 악평을 들으며 감금되며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가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병은 전염되지 않는 병이고 도중에 치유되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물론 아직까지도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죠.
그 대신 오래전 속설에서는요, 어린아이의 간이 나병의 특효약이란 잘못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환자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소문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종 19년에는 상주에서 정은춘이라는 사람이 같은 동네에 7, 8살 먹은 아이를 꿰어 산에 들어가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 살을 구워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록에는 병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정은춘은 아마 나병이나 기타 난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명종은 이 사건에 크게 놀라 자세히 취조하도록 명령을 내릴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을 약으로 쓰는 방법이 완전히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명종 21년엔 좀 더 참혹한 현실이 기저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쓸개를 빼어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처벌받은 사람 또한 많았죠. 당시엔 방종한 생활독에 창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의관이 사람의 쓸개로 치료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하자 사람을 죽여가며 배를 가르는 일이 자주 벌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도성 내 동활인서, 보재원, 종로 근처엔 거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로는 지금의 종로이고 나머지 장소들은 모두 거린이나 불황자, 병자들에게 먹을 것과 약을 나눠주는 구제기관이었죠. 하지만 약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이들 거린들을 하나둘 잡아가 쓸개를 빼내 죽였고 불과 4, 5년 만에 길거리엔 거린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린들은 아무 기댈 곳이 없어 이런 곳에 찾아온 이들이었으니 하나둘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린이 모두 사라지자 이제는 거린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 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장기 중에서도 간, 그리고 정확히는 쓸개가 가장 약효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웅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물의 쓸개는 가장 귀중한 약재 중의 하나였습니다. 조선 팔도 곳곳에 특산물을 기재한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곰은 물론이요, 소, 돼지, 잉어, 담비, 고슴도치의 쓸개들이 주요 특산물로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쓸개도 좋은 약일진데 사람은 어떠할까요? 아마 그런 믿음에서 나올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대 때는 신숙주가 함길도에서 올린 장계에 사람 쓸개를 약으로 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변경의 여진종 올적합을 피해 도망쳐온 중국인들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여진족 중 화살을 맞은 사람이 많자 중국인들의 쓸개를 빼내 그걸 치료하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장기가 꼭 나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쓸개를 삐어내 중국에 팔아 돈을 챙긴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꽤나 오래된 소문인 것 같죠. 그런데 선조시대 때는 이런 소문이 너무도 크게 번졌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말썽을 피우고 지나치게 노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했을 법한 이야기가 이제는 도성 안을 떨게 만들고 민심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죠. 왕이 직접 사람의 간을 빼어가는 범인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도가 더 심각했던 것은 선조 40년 5월이었습니다.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간담을 빼어간다는 소문이 점차 번지기 시작했고 당시의 서울엔 사람이 혼자 다니지 못하고 무리를 지으며 다녀야만 했죠. 게다가 이런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져가며 아녀자들은 물론 선비들 모두가 산으로 올라가 숨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농부들은 농사를 그만두게 되죠. 온갖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과연 사람의 간담이 약효가 있었는지, 그것을 빼가는 조직이 있었는지 분명한 실체가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살인자들을 잡으면 큰 상을 주겠다는 방을 걸게 된 겁니다. 심지어 사관원에서는 범인들을 열심히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우 포도대장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포도대장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 하지만 사안은 위중한데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선조시대 때 이 같은 식인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겁이 질려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사람을 죽여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심심치 않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라가 뒤흔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평범한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쓸개를 빼어간다는 소문은 반드시 가뭄, 그것도 중국이 타들어갈 만큼 심각한 가뭄과 맞물려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소문이 돌았던 선조 10년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등 법석을 벌였고, 같은 소문이 돌았던 선조 40년에는 훨씬 더 심각한 정도였죠. 이미 4월부터 날씨가 가물었지만 나라는 느직느직 준비를 해서 5월 초에야 겨우 기우제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기우제를 벌인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기우제라도 벌이는 것과 그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불행한 일이 거듭되고 조금 더 나아질 기색이 없는데 아무런 희망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